지금은 밖에 보시다시피 손님들이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벌써 저 앞에 있는 거 지금 다 나갔어야 되는데 물건이 지금 잔뜩 쌓여 있잖아요, 지금. 진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60%? 네, 한 60% 줄었어요. 그때 코로나 줄 3천 받았죠. 이게 갚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냥.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나간 업체들이 이렇게 많아요. 더군다나 1층이 이 정도면은 2, 3층은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희망이 없네. 없어요. 그냥 손 놓고 싶어요. 손 놓고 싶어요. 그것은 자영업자들 농락하는 겁니다. 알아요? 자영업자들의 한 달 운영비가 얼만데 이건 좀 식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0만 원 갖고는 뭐 가게에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종업원 인건비도 안 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2년이 됐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 선 분들이 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해서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합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코로나 2년을 맞아서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 모셨습니다. 경기 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무총장님, 설 전이었죠. 서울 도심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사업도 접고 거리에 나선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설 대목 경기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역사상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말 그간의 누적된 피해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머리를 깎아가면서 이렇게 저항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또 자영업자들이 워낙 업종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보상의 어떤 사각지대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네. 이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설은 유독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좀 소비가 활성화된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는 조금 효과가 적었던 게 고강도 방역에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줄었던 것도 있고 또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추석 명절, 설 네. 특수를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이요? 예. 네. 업종별로 타격 정도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이 업종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업종 간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차이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식당을 저희가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식당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호프집이나 소주집 같은 데서 술도 한 잔 드시고 또 퇴근하시면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막판에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사가시고 아이들 간식거리도 사오시고 또 기분 좋으시면 집에 가서 또 치킨도 한 마리 시켜 드시고 네. 이 소비의 연속성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식당이 고강도의 그 시간 제한을 받으면서 바로 첫 단계에서 경제 활동 자체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의 활동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수가 비대면 거래로 옮겨가 버리면서 골목 상권 경기 자체가 연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대면으로 소비가 바뀌는 맞습니다. 경향도 있죠. 회장님께서는 수원 전통시장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네, 어려움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말이라든지 휴일 같은 데 어떤 효과도 누렸는데 아예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에 사람이 유입인구가 줄어든 거죠. 네. 뭐 이때라도 좀 돈을 좀 벌어보자라는 그 마음 자체가 좀 사라진 상황이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나 지금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인구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나 줄었다고 지금 체감하십니까? 지금 한 40% 굉장히 줄어서 어떤 시장들은 뭐 2,000명, 3,000명 하루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뭐 40% 줄어버리면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시장 전체에 이제 어느 시장이든 뭐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그 유입인구가 줄다 보니 엄청나게 좀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한 40%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한 40% 정도 유동인구가 줄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네, 사무총장님. 소상공인들 매출 감소 어느 정도입니까? 시급받는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하다 이런 통계도 있다던데요. 2020년 기준으로 실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소득, 저희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1,800만 원, 1,900만 원까지 낮춰졌는데요. 이걸 월로 계산하면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최저임금 계산을 해보면 일반 근로자들이 한 18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네. 물론 사업주가 항상 근로자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근로자들도 정당한 급여를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또 이 고용된 인력들도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흔히 얘기하는 초단기 근로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소득을 얻는다는 건 첫 번째 심리적인 어떤 자괴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 그 고용 여력이 굉장히 약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생보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수익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도 사실은 담보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은 매출 감소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서민들의 일자리와 연관되는. 회장님,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다는데요. 경기도 상인분들 대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대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죠. 겉으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통 이 상인들 얘기 보면 한 10% 정도는 이제 이 대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보이지 않는 수치는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규모가 큰 업종도 아니고 조그만 가게에서 이제 1인 장사가 대부분 많은데 뭐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대출 정상적인 대출보다는 그 이금융권 뭐 이런 데서 이제 대출 많아서 많이 쓰는 거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써서 하루하루 갚아나가는 그런 일수. 현실처에 있는 거죠. 예. 제2금융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대출 얼마나 증가했나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예.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들이 일반 시중은행에서만 빌린 대출금이 무려 120조에 이릅니다. 120조. 예.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차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채? 집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대출을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출은 자영업자 대출을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얼마나 치솟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1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힘들면 2금융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정말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채 예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아까 그 대출 이자 말씀하셨는데요. 대출 이자 그럼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장사가 사실- 돼야지 뭐 이자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대출을 받을 일도 없겠죠. 네.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또 대출을 이자라도 갚으려면 장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수입이 안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계 보증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까먹게 되면서 결국 이자를 뿌리는 그러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자가 붙어나는 거죠, 계속. 그래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이제 폐업에 이르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 상태거나. 그래서 요즘에 자영업자들 뭐 전통적 상인들도 그렇고 자살도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 사람들이 갈 수가 없고 갚을 능력이 도저히 회복 상태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본 적 있어요. 폐업을 고려한다는 자영업자분들이 한 40% 정도 된다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총장님 폐업을 하려 해도 못한다.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게 바로 또 대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근거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폐업을 한다는 것은 매출이 중단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폐업을 하는 순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던 것을 일시 상환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사는 안 되고 또 월세는 계속 지출해야 되잖아요.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돼서 제 가게를 또 인수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어떤 보증금이나 권리금 같은 것을 받아서라도 대출금을 갚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권리금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오히려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피하고 계속 유진하는데 월세 부담 때문에 내 가게 문을 닫아놓고 내 가게 월세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무척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그러면 자영업자분들 아르바이트를 한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나요? 대부분이 라이더라고 요즘 말하는 음식 배달이나 이런 일들에 저로 종사를 하시면서 그 수익으로 폐업을 피하면서 그냥 월세를 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담이 되니까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임대 계약 중도 해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해주도록. 하지만 폐업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물론 그 제도가 도움은 됩니다. 지금 빨리 나는 임대 계약만 종료되면 그냥 폐업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에겐 그 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근데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그런 도움이 오더라도 폐업을 못하는 그래서 지금 바로 부채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 폭탄인데 그중에서도 자영업자가 진 빚의 폭탄이 언제 맞습니다. 뇌관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회장님, 상권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경인센터가 위치한 이 인계동만 해도 상권이 굉장히 활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빈 상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 상권 현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계동만 해도 가장 활발했던 상권이고 중심지거든요. 인계동에 빈 점포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다른 시구는 보나마나 뻔하다. 특히 전통시장 오늘도 제가 오면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 영업을 상당히 안 하는 게 좀 다른 일 하는 게 더 낫겠다. 잠시 문 닫아놓고 수입이 더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좀 보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농 같은 곳은 이제 아예 문 닫고 차라리 농사를 지어서 뭔가 좀 다른 벌이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이 경기가 좀 회복되거나 코로나가 또 없어지면은 어차피 또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인들이 벌써 30년, 50년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해 온 것들을 지금 당장 2년 동안 겪으면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것을 아예 문 닫아버리면은 내 평생 먹고 사는 직업이 없어지다 보니 그만두기도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문을 닫거나
잠시 다른 직업을 좀 선택하고 그걸로 이제 임대료를 보충하고 좀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경기도 수원 전통시장으로 현장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수원 화성 팔달산 아래 팔달문 맞은편에 위치한 남문 로데오 거리. 팔달문 주변은 사방팔방 길이 열려 있어 조선시대부터 상권 중심지였습니다. 사방 막힌 데가 없다는 사통 팔달이라는 말도 팔달문에서 유래했습니다. 남문 로데오 거리만 해도 화성과 팔달문 시장이 가까워 사람들이 늘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화성 행궁을 온 방문객들이 이 시장으로 연계해서 역전 테마거리로 지나가는 그 거리에 관광객들이 많았던 곳이죠. 모두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정도로 번화했던 거리인데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지나면서 남문 로데오 거리는 문을 연 상가보다 빈 상가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1층이 비어있을 정도면 누가 2, 3층까지 올라가겠어요? 예,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영 주차장과 가깝고 로데오 중심가에 위치해 장사가 잘 됐던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자리가 엄청 좋은 장소인데 이게 지금 비어있을 정도니까 운영하시던 분이 지지난달에 이거 폐업을 하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예요. 서로 경쟁을 하듯 임대 문의 안내가 붙은 점포들. 점포가 폐업하면서 건물이 통째로 빈 곳도 많았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2개, 1층에 2개만 문을 열고 나머지 부분은 다 폐업을 한 상태예요. 남문 로데오 거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지태옥 씨는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전에 알바했어요. 텅텅 나와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임대료는 줘야 되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주면 끊기잖아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는 손님은커녕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문의하는 발길까지 끊겼습니다. 아이고, 한 사람도 못 만날 정도예요, 요즘은. 이렇게 이게 왜 지나가다가 핸드폰이 안 돼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며 힘내서 일해보자고 마음먹지만 손님 없는 가게를 지키다 보면 허탈감에 한숨만 나옵니다. 앉아있다 보면 심란하죠. 답답하죠. 답답해. 여기는 밤에는 암흑이에요. 암흑. 솔직히 저녁에 좀 일찍 들어가요. 일찍 들어가고 맥은 빠지죠. 가게 문을 연 지 3년째. 이웃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지금은 건물 전체에 지태옥 씨 가게 한 곳만 남았습니다. 여기 진짜 말도 못하게 잘 됐었어요. 직원까지 두고 그렇게 했던 데인데 직원도 없애고. 이 인형 뽑기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단 2명뿐. 부모가 아이 2을 데리고 왔다면 방역 수칙에 따라 3명이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옷을 팔던 주인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게 작년 겨울에 팔던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이 옷 자체가. 나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꽤 오랫동안 화장품과 패션 액세서리 장사를 했던 이웃 가게도 넉 달 전 버티지 못하고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저한테 이제는 못 버티겠다고 막 그분도 대상포진 걸리고 그래서 자기 용돈벌이도 되고 가게세 주고도 다 괜찮았는데 도저히 못 버티고 원세 다 까먹고 나갔어요. 수원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기로 알려진 팔달문 시장으로 가봤습니다. 팔달문 시장은 지동시장과 영동시장 등 9개 시장이 모여있고 점포수만 1,300여 개나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상당히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집, 2집 문을 닫게 되면은 이게 그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집 옆에서 안 돼서 문 닫게 되면은 그 옆집도 닫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닫힌 점포 안에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고 쇠로 걸어 잠근 건물 옆 우편함에도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이 가득합니다. 이제 막 폐업해서 철거 중인 가게도 있습니다. 큰 시장의 상황이 이 정도니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의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북수원 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낮 시간인데 시장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손님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손님이 이렇게 많이 좀 없습니다. 예,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빈 점포가 점점 늘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북수원 시장 점포는 150개. 이 중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인을 위해 상인회에서 대출 중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상인에서 이제 거의 중개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부터 저희가 대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의 35% 정도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장 자체에는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점포별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에 전체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식당이 9시까지가 문을 닫으니까 8시 되면 시장에 손님이 없어요. 그 여파가.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도 여파가 오는 거죠. 예. 북수원 시장에서 아내와 함께 찹쌀 꽈배기와 생과자, 한과 등을 만들어 팔고 있는 양세종 씨. 코로나 이전만 해도 장사가 곧잘 됐습니다. 원래 5시부터 6시 반 요 정도까지 퇴근 손님들 오르르 와가지고 또 사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5시 넘으면 시장에 사람이 싹 사라져요.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그래도 설 명절이니 한과를 튀겨 포장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팔릴지 가늠이 안 됩니다. 벌써 저 앞에 있는 거 지금 다 나갔어야 되는데 물건이 지금 잔뜩 쌓여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도 지금 얼만큼 나갈지를 몰라서 계속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신선해야 되고 기름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팔면 안 되거든요. 냄새 날까 봐 많이 또 못 만들어 놓거든요.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유동 인구는 더 줄 것 같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양세종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람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 자체가 안 다녀요. 젊으신 분들 또 어르신들은 아예 길에 나오진 않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셋이거든요. 예, 애들도 셋이고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 배가. 곱창집을 운영하는 김호경 씨는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으로 요즘 손님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출이 60% 이상 줄면서 종업원들은 다 내보내야 했고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자입니다. 홀하고 주방 한 명씩 다 했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 홀도 빼버리고 주방도 빼버리고 훔치는 날도 있어요. 그때 코로나에 줄 3천 받았죠. 빚으로 났네요. 그냥 갚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냥.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까 싶어 가게 문을 열고 재료를 손질하고 탁자 정리를 해보지만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다 보면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그냥 뭐 또 아시는 분 와서 이렇게 대화라도 하고 하면 시간이라도 좀 때우는데 아니면 진짜 멀뚱멀뚱 공치고 있는 날 혼자 있으면은 친구라도 안 와 있으면 진짜 우울해요, 진짜. 매출을 늘려보겠다고 배달도 시작했는데 상승하는 배달료가 큰 부담입니다. 배달비 저희가 거의 고객님보다는 저희가 부담을 더 하니까 먼 데 가면은 배달비만 한 6, 7천 원 나오니까 고객 한 데는 바다에 2천 원 받고 아마 5천 원이 내가 부담. 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요금이 또 더 비싸기 때문에 배달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적자가 계속 불어나는 통에 가게를 내놓았지만 나가진 않습니다. 지금의 심정은 꾸준히 이렇게 나가면요. 문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냥 손 놓고 싶어요. 손 놓고 싶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북수원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노병호 씨. 회 뜨는 솜씨도 노련하고 가격도 저렴한 곳으로 알려져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팔아도 저희 마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집은 도매집이라 마진이 적게 보기 때문에
박리다매를 해서 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실장님을 그만두고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비롯해 전기와 수도세, 대출금 이자 등 월 고정비 지출만 1,100만 원.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갑갑하고 내일은 막막한 현실. 정부가 내놓는 자영업자 대책에 분통이 터집니다. 자영업자들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해왔는데 비현실적인 정책에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나라의 1등 공신력 충신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폐업을 했을 때는 부채, 이자, 그래서 극빈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째. 코로나 발생 초기만 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이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물거품이 된 뒤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갈 때는 그래도 상인 회원들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버텨야 되겠다는 희망이 줄어들면서 불안감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또한 그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 기대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더 이상 영위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상황.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상인들도 이게 금방 끝나겠지 한 게 벌써 2년입니다. 이제 거의 인내심도 바닥에 맞고 버틸 수 있는 자금도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이 6개월이지 아마 3개월도 넘어가도 힘들지 않을까. 근데 길게는 6개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다행인가요? 설 전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이 시작됐어요. 최대 1,000만 원?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돈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피해 지원도 그렇고 정부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환영하나 문제는 대부분의 지원이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꼭 뭐 양으로 따진다는 것은 그렇지만 오히려 중규모, 대형 규모의 업체들의 고통은 이래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월세만 해도 월 몇천만 원씩 하는 매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런 업체들의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게 보상이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1,000만 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정부가 보다 그 피해를 좀 보상하거나 혹은 이 대출을 통해서라도 결국 대출은 또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갚을 테니 대출 한도라도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또 대출을 늘리다 보면 가계대출 이 뇌관이 되는 가계대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 또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맞습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예. 문제도 또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지금 방금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지원금, 대출금 실제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적은 규모지만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원 방법에 대한 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전통시장 및 상장가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역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간에도 어떤 점포는 또 이 지원금을 받고 어떤 점포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기고 또 결과적으로 돈 주면서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상인은 100만 원 받았다는데 우리는 10원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돈으로만 이게 막은다고 과연 막힐 것이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인들 생각은 이제는 돈 주는 그 시대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지금 이미 앞으로 우리가 해야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정부 차원에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유인책이 좀 나와줘야 그래야 장사도 되고 그걸로 먹고 살 텐데 이 쉽게 얘기하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서 이미 폐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 망해갖고 문 닫고 있는데 과연 그게 2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무총장님, 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이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손실보상도 그렇고 피해 지원도 그렇고 대부분이 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자영업자들이 워낙 그 업종이 많다 보니까 업종별로 그 기준은 다른데 대표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 10억을 기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매출 10억 이상은 거의 모든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억을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매출이 10억이다? 우리 소비자분들에서는 어이구 자영업자들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네에서 좀 운영할 만해요 하는 편의점들 매출이 1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매출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그럼 결국 연매출 10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분, 못 받는 분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매출이란 게 이제 원가 자체가 이제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원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또 임대료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근데 10억은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매출액 상장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특히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화폐로 인해서 기존에 카드 쓰던 것 잘 안 쓰던 것들이 이제 카드 쓰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매출의 과표로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올랐다고 이제 판단해 버린 것이죠. 실제로 수입은 줄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과거에는 카드보다 현금이 많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또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카드가 활성화되면서 카드보다 이제 현금보다는 카드 매출이 높아버리니까 이제 그 통계를 볼 때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매출이 높았구나. 네. 또 10억 이하는 잘 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지원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어떤 지원 받고 어떤 지원 못 받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한 건 뭐였냐면은 사각지대 없이 똑같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약간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단 강제 방역 지침을 내린 데가 있어요. 네. 예, 업종에 따라서. 예. 그런 데는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서 네. 뭔가 더 지원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세워주되 네. 평상시에 뭐 영업 제한을 안 한다든지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전통시장 같은 데 많이 포함돼 있겠죠. 그런 데는 좀 이 보편적으로 똑같이 좀 이 사각지대 없이 좀 지내달라 이런 주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아까 서두에도 제가 좀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의 그 점포에 고용된 종사자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한 25% 정도 차지한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게 결국은 자영업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고용 분야에서 지금 자영업의 고용 분야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식당을 다녀봐도 예. 주인분이 혼자 이렇게 식당 영업을 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어난 걸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바로 지금 코로나에 있어서 그 피해 지원의 접근 방식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원 방식이 사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상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 이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치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저로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고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 고용원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코로나를 견디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정부나 꼭 정치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코로나의 이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절대 자영업자들의 문제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자영업 시장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대기업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에 고용된 분들을 찾아보면 우리 시간별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노약자층도 있거든요. 고연령층도. 이분들의 공통점은 결국 사회 취약층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 취약층의 일자리를 자영업자들이 지금 사실은 그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감당해 오고 있던 건데 바로 이게 무너지면 결국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일자리 말씀하신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그렇죠. 경제 활동을 취업자의 없는 전체 취업자의 25%가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것은 막대한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사회적 비용으로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예. 회장님, 지금 3월 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 네, 소상공인들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네네.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해줬어요. 네네. 자, 근데 최근에 금융위원장 3월 말 종료는 원칙대로 한다. 네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연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미리 어떤 시점을 두고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 좀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위험하니 일단은 최대한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만큼 좀 유예를 해주되 네. 한 뭐냐면 이제 이것도 빚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상인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보지 않고 네. 좀 더 유연스럽게 갚아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간을 전체적으로 늘린다든지 예. 거기다 이자 비용을 좀 줄인다든지 예.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좀 봐서 예. 이걸 해줘야만이 상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좀 편하게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예. 매도부터 매도까지 일단 갚아야 되고 또 이 상황과 또 연장해 줄게 이런 것은 좀 더 불안 요소를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지금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대출 만기 연장 규모가 258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은행권으로서도 이걸 무작정 연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물론 아마 금융권에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이것이 연장이 안 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여기서 파산 내지는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모든 어떤 지불 능력이 중단이 되고 사업을 종료하는 순간 그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피해가 계속 연결돼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 운영하시던 분이 그 부채 때문에 그냥 난 모르겠어 빚이고 뭐고 난 안 갚을래 난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 네. 그러면 그 식당과 거래를 하던 납품처들이 있잖아요.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연관된 분들이 많겠죠. 맞습니다. 이게 네. 줄도산으로 연결되고 정말 자영업자 전체가 부채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상이 아니라 실제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게 점점 더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권도 이 부분은 굉장히 넓게 접근을 해야지만 오히려 그들로서도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손실 보상 대책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100% 손실 보상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증빙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과감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그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지금의 이런 방역 조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역은 필요합니다. 방역에 구멍이 나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면
그 피해는 또 자영업자가 돌아오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서 빨리 한국에서 다시 K방역 국가라는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것은 바로 기꺼이 우리가 가게 문을 닫고 영업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달라. 그게 바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재부 장관님이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의 곳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영업 부채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곳간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 다 입증이 됐잖아요. 언제까지 나라의 곳간 탓을 하실 것인지 자영업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총장님, 그 임대료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고정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착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춘 코로나 시대에 착한 임대인 세공제 제도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자, 임대료 부담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료 문제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때문에 또 그 폐업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는 가장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통 분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뭐 예를 들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넘게 영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꼬박꼬박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분담 시스템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뭐 재정 투입을 하든 어떤 혜택을 주든 이런 코로나 상황에 임대료만큼은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공히 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가 선의가 아닌 네.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법안으로 발의도 됐는데 사실 여론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요. 예. 네.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임대료 문제. 사실 이제 임대료라는 게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럼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한 번 오른 임대료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뭐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좀 인하했을 때, 그 건물주 스스로가 좀 뭔가 혜택을 주는 그 제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공동으로 고통 분담하듯이 이런 좀 유인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그 최근에 백신 접종 증명제, 백신 패스죠. 네, 그렇죠. 행정법원에서 이제 저 결정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뭐 이런 학습 시설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 마트까지도 방역 패스가 해제됐습니다. 자, 식당은 아직 허용이 안 됩니다. 네. 백신 패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정부가 약간 오락가락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대기업 편에 들어서 대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만만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차피 거기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하지만 밀집 공간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니는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바깥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실내에 있다 보니까 이 감염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다 이 패스트를 했다가 지금 아예 해제를 해주는 또 아이들도 또 이게 문제도 이제 엄마들이 하도 그러니까 또 풀어주고 이게 좀 정부 지침이 제대로 좀 시스템이 잘 안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상인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피해를 당기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됐잖아요. 2월 6일까지입니다. 오늘 6일까지인데 사적 모임 6인, 영업 제한 밤 9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이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시 짧고 굵게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 믿는 자영업자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행자님은 2월 6일 날 아이고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방역 철저히 하고 그렇게 다니겠죠. 이거 최소한
2, 3개월은 최소한 2, 3개월은 더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자꾸 이렇게 2주, 3주 연장될 것이 뻔한데 어떤 희망을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 우리가 2, 3개월 동안 이렇게 고강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밝혀주시고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또 계획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여력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비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명확한 손실보상 내지 피해 지원 이것을 두 개 다 좀 명확히 밝혀주셔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러저러한 이 자영업자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양쪽에서 뭐 50조, 100조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14조 원 뭐 추경 이제 세워서 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말이 앞서다 보니까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진심으로 정말 50조, 100조를 세워서 어려운 상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준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 두 후보 간에 최대한 빨리 만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정부한테 요청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지원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방역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최소한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해놓고 나는 50조 했고 또 나는 100조 했는데 정부에서 안 하고 있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떠넘기시가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약속하고 발표한 것처럼 또 양자간에 좀 만나서 그 방법론이라든지 또 재원 마련을 할 것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방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빨리 해결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좀 요청해서 빨리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 대책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제일 경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님들이 부디 지금의 이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선거나 득표에 이용하지 않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대선 후보들이 어쨌든 3월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본인들의 재정을 가지고 본인들의 정책을 펼치셔야 되잖아요. 미리 만나서 선합의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이었으니까요 라는 말을 나중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 벼랑 끝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책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